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MBTI, 그 뿌리가 한 사람의 깊고 어두운 내면 탐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심리학자를 넘어 인간 정신의 광활한 우주를 탐험했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고 풍요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913년 스위스의 작은 마을 키스나흐트. 심리학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에 자신의 스승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고통스러운 결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홀로 두렵지만 거대한 내면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훗날 그 자신이 무의식과의 대면이라 명명하게 될 바로 그 여정을 말이죠. 그 후 몇 년간 그는 정신병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의도적으로 환각과 꿈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훗날 심리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위대한 기록의 주인공. 그의 이름은 바로 마음의 대가 칼 융입니다. 역사상 칼 융으로 알려진 이 남자는 1875년 7월 26일 스위스 투르가우주의 콘스탄스 호숫가에 위치한 캐스빌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독일 마나임에 뿌리를 두고 있었죠. 그의 할아버지 역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같은 이름의 의사였는데 19세기 초독일의 혁명운동에 가담했다가 조국을 떠나 스위스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1823년 바젤 대학교의 첫 의학 교수가 되었고 손자인 칼 융보다 앞서 대학 내에 정신의학 연구소 설립을 주장했던 선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칼 융의 아버지 파울 융은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에밀리 프라이스베르크는 바젤 지역 개혁교회 성직자들의 수장이었던 사무엘 프라이스베르크의 딸이었죠. 공교롭게도 사무엘은 사위가 될 파울 융에게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융이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는 2번의 유산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어린 융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인간 마음의 내면을 탐구한 선구자로서 융은 무엇보다 자신의 내적 체험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자서전이라 불리는 기억, 꿈, 사상은 사실 비서였던 아니엘라 야페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과학적 연구에 영감을 준 꿈이나 환상에 비하면 여행이나 사람, 주변 환경에 대한 다른 모든 기억들은 희미하게 바래버렸습니다. 그는 이 책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화이며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진실인가 하는 것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세계가 아무리 중요했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 자신이 살던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융이 살았던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의 책임감이 강조되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적 결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졌고 융 역시 평생 성실한 유권자였습니다. 스위스는 군사적 중립정책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군사적 전통과 잘 훈련된 징집군이 있었습니다. 융 역시 다른 건강한 남성들처럼 병역의 의무를 다했으며 군 생활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애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교회 묘지에서 사람들이 땅속 구덩이에 묻히는 것을 보고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린 융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검은 옷을 입은 종교인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되었죠. 3, 4살 무렵 그는 평생 동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강렬한 꿈을 꾸게 됩니다. 목사관 뒤편 초원에 서 있는데 땅에 뚫린 어두운 구멍을 발견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황금 왕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살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꼭대기에 눈 하나가 달린 거대한 기둥 같은 것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건 사람을 잡아먹는 놈이야 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며칠 밤낮으로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융은 이 꿈을 해석하며 땅은 무덤을, 기둥은 예수와 관련된 지하의 신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인간의식을 탐구하게 만든 일종의 인문의식으로 여기게 됩니다. 융은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6살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혼자 노는 것을 더 좋아했죠. 그는 종종 마을 밖 커다란 돌 위에 앉아 자신이 마치 그 돌이 된 것처럼 상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 존재와 영원한 돌의 본질 사이에서 고뇌하며 자신의 내면에도 영원한 무언가가 있는지 탐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습니다. 9살 때는 자의 끝을 깎아 작은 마네킹을 만들어 필통에 넣고 다락방에 숨겨두는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마네킹은 어린 융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작은 마네킹이 그리스 신화 속 치유의 신 텔레스포루스의 형상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훗날 그의 집단 무의식 이론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11살이 되어 바젤의 김나지움에 입학하면서 시골 소년이었던 융은 도시 생활에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들이었던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이질감을 느꼈고 특히 싫어했던 수학 때문에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에게 떠밀려 넘어진 후 융은 6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로 잦은 실신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병이 낫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할 돈이 없다는 아버지의 걱정 어린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순간 융의 상태는 극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억지로 공부를 시작했고 몇 차례 발작을 이겨낸 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훗날 융은 이 경험을 신경증의 한예로 분석하며 학교에 가기 싫었던 자신의 무의식이 실신이라는 신체적 증상을 만들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무렵 융은 자기 내면에 2개의 상반된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이들을 각각 제1의 인격과 제2의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제1의 인격은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제2의 인격은 존중받아 마땅한 18세기 신사와 같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가진 늙은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창의적인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낮은 점수를 줄 때면 그는 제2의 인격이 되어 저 선생은 바보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영원한 자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대 시절 융은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아버지 역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믿음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2 사람의 대화는 늘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고 융은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실망에 빠집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융은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바젤 대학에는 전공이 없었고 결국 더 나은 경제적 전망을 고려해 의학을 선택했습니다. 1895년 의대에 입학했지만 이듬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의 생계는 그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와 친척들의 도움으로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그의 집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된 튼튼한 원목 식탁이 갑자기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며칠 뒤에는 찬장에 있던 새로 된 빵칼이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마 후 그는 친척들이 심령술 모임, 즉 세안스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기이한 현상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현상과도 비슷한 이 경험은 그의 대학 친구들 일부를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자신의 15세 사촌 헬레네가 여러 다른 사람의 인격에 빙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가 이전에 자신과 어머니에게서 발견했던 제1, 제2의 인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을 앞둔 융은 평범한 내과 의사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시험을 준비하던 중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에빙의 정신의학 교과서를 우연히 펼치게 됩니다. 당시 정신의학은 의학계에서 천대받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융은 책의 서문에서 저자가 정신병을 인격의 질병이라고 정의한 문장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정신의학이 자신의 육체적, 영적 관심사를 모두 아우르는 분야임을 직감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시험에 합격한 후 취리히의 부르크힐출리 정신병원에서 조수로 일하게 됩니다. 25세의 젊은 융이 일을 시작했을 때 부르크힐출리는 스위스 최고의 병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오이겐 블로일러라는 개방적인 스승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몇 년간 그는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자책했지만 이론의 더 밝은 동료들도 비슷한 성공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04년경 융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준 단어 연상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환자에게 여러 단어를 들려주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게 하는 실험이었죠. 융은 환자가 특정 단어에 반응하기를 주저하거나 어려워하는 순간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환자의 트라우마나 콤플렉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마음을 열 준비가 된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융은 보편적인 치료법을 찾기보다는 각 개인의 사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의 핵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 맞춤형 상담의 시초와도 같은 발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의사로서의 경력과 함께 융은 7살 연하인 엠마 라우센바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엠마는 부유한 사업가의 딸이었지만 융의 비범함과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융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료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5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905년 융은 부르크힐출리의 수석 의사이자 취리히 대학의 정신의학 강사로 임명되며 경력의 정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무렵 그는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07년 3월 두 사람이 비엔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대화는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의 명석함에 감탄했고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었습니다. 하지만 두 거장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성적 욕망, 즉 리비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융은 점차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융에게 인간의 정신은 성적 욕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신화적이며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 종교, 민속학 등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연구하며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공유하는 원초적인 이미지와 상징, 즉 원형의 저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정이나 한과 같은 집단적 정서가 있듯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정신적 뿌리가 있다는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1912년 융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무의식의 심리학을 출간하면서 프로이트와의 결별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배신에 분노했고 융은 이별의 아픔과 학문적 고립감 속에서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의 곁을 떠났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꿈과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이때 1913년부터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침잠하는 무의식과의 대면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환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대화하는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창조적인 여정의 기록이 바로 붉은 책으로 알려진 그의 가장 내밀한 작업물입니다. 이 시기는 융에게는 개인적인 위기였지만 인류에게는 분석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 잉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융에게는 토니 볼프라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융의 환자였지만 그의 비범한 지적 동반자이자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아내 엠마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세 사람은 기나긴 갈등 끝에 복잡하고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융은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그의 내면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원형의 상징인 만다라를 그렸는데 이는 동양, 특히 불교 문화권에 익숙한 상징입니다. 융은 이 원형 그림을 통해 분열된 자아가 통합되고 완전한 자기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서구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가 동양의 지혜 속에서 자신의 이론과 일치하는 깊은 통찰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융의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1921년에 출간된 심리 유형은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성격을 내향성 외향성이라는 태도와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이라는 네 가지 기능의 조합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MBTI 유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100여 년 전 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구한 결과물과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융은 책상에만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튀니지와 북아프리카를 여행했고 미국 뉴멕시코의 푸에블로 인디언들을 만나 그들의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은 백인들은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쳤다. 우리는 가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융은 이 만남을 통해 서구 중심의 합리주의가 인간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동아프리카와 인도를 여행하며 다양한 신화와 종교,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여행들은 그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론이 특정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취리히 호숫가에
볼링겐 타워라는 자신만의 안식처를 직접 돌을 쌓아 지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제2의 인격이 머무는 가장 창조적인 사유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1930년대 히틀러와 나치즘이 유럽을 위협하자 융은 독일 민족이 집단적 정신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나치에 동조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 의사들을 돕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군을 위한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나치 지도자들에 대한 심리 분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노년의 융은 더욱 왕성한 지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연금술이 단순히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아니라 미숙한 자아를 온전한 자기로 변형시키려는 내면적 과정의 상징임을 간파하고 심리학과 연금술을 저술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신과 욥의 관계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욥의 응답을 통해 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생각과 외부 사건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치하는 현상, 즉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현대 물리학과 심리학의 접점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곁을 지켰던 동반자 토니 볼프와 아내 엠마가 세상을 떠난 후 융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하는 냉전 시대에 개인의 의식 성찰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1961년 6월 6일 85세의 나이로 칼 융은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삶은 한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탐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개인적인 여정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위한 위대한 지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엄한 서사시였습니다. 칼 융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우주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깊은 평화와 성찰의 시간이 함께하기를